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그 2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비공식 중고차 딜러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차량 판매 시 소정의 금액을 EJ의 친일 청산을 위한 군자금으로 기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 가고 기다리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맥주 또 사가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고편도 들으셨고 목소리도 들으셨죠. 247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더벤져스 3인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더민주 청년위원장입니다. 최고위원 김최고 김병관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가압 국회의원입니다. 예. 최고위원 되고 뭐 위상이 좀 달라졌나요? 당에서? 최고위원 대우는 해주시죠. 대우가 아니라 최고위원이시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니까. 네네. 항상 그 최고위원 회의 아침에 참석하시고. 네네. 피곤하시겠습니다. 최고위원 하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최소 4번, 5번 회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수시로 열리고 비정기적인 회의들 잡히고 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우리 평의원이 뵙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쁜데 지역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 거기가 뭐 더민주 텃밭도 아닌데. 어느 정도는 조금 포기해야죠. 근데 그래도 이제 주말에는 시간이 되면 주말에는 지역 활동을 하고요. 예. 주중에는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예.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회의 장면에 이제 얼굴이 비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대선이 이제 자꾸 쫙쫙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또 뛰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래야죠.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좀 약한 곳이기 때문에 김병관 의원이 더 뛰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자주 참석하시고 또 지역도 많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EJ 두 번째 출연입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거 그냥 준 것 같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소득세 인상하는 거 제가 또 강연을 이따 할 겁니다. 그래, 네, 김정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네. 군포시 갑에서 지금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지역 일정 7개 소화하고 밤늦게 왔습니다. 군포가 가불로 바뀌었습니다.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가불을 다 싹쓸이 했고 민주당에서. 예, 맞습니다. 이하경 의원님이 을하시고 제가 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경 의원은 뭐 워낙 오래되셨고. 예, 그러니까 다음 제사하시고. 선거도 별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역 활동을 7개, 8개 뛰어대고. 지금 뭐 최고위원도 아니니까 열심히 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뭐, 지역을 안 뛰어도 됩니다. 전국이 지역이에요, 자기 지역. 네. 이번에 더민주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습니다. 문미옥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온 문미옥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비례로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문 대표가 그 마지막으로 영입한 인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마지막은 조응천 의원이고요. 예, 문 대표님이 손을 잡아준 건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제 영입은 됐는데 그 문 대표님에 의해서 손은 못 잡아주시고 손은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분야? 네네, 과학기술. 과학기술. 몇 번 받으셨어요? 제가 7번 받았습니다. 빠르네. 제가 그 비례 파동이죠. 예, 파동. 예, 그거 할 때 칸막이 원래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파동에서 이제 3번 받았다가 중앙위에서 7번. 네. 야, 중앙위 갔는데도 7번이면 뭐, 야,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고맙습니다. 예.
비례대표 파동 얘기하니까 당시 비대위에 있었던 김병관 의원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 그 7번은 비대위나 중앙위에서 준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발표해서 투표로. 중앙위 투표로 당선되신 그러니까 중앙위 의원들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죠. 본인의 능력으로 7번 받으신 그 겁니다. 당시 비례대표 파동 있고 비대위 뭐 난장판 되고 비대위원들 전화번호 공개돼서 막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전화 막 오고 이랬을 때 우리 당이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 사실 그 파동 말고도 하루하루가 사실 살얼음판 걷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당할 때부터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김정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당할 때랑 비교하면 그때도 사실 행복한 고민이었죠. 뭐 지지율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입당을 했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잡음들, 파동들이 있던 게 그나마 저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데. 힘들긴 고생 많이 했지만.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마음고생 많이 한 거죠. 특히 비례대표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근에 새누리당 이제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핸드폰 번호가 이제 공개되면서 그렇죠. 문자 폭탄들 왔었는데 당시에 비대위원들도 똑같이 문자 폭탄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초 단위로 문자가 오거든요. 핸드폰을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꺼놓고 있고. 새누리당 지금 의원들 마음을 알겠네요. 그럼요. 근데 핸드폰 번호 안 바꾸셨죠? 안 바꾸셨어요? 저는 안 바꿨습니다. 네. 요즘은 왜 격려 문자 같은 거 올 것 같은데? 지역에서 좀 보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답장을 하거든요. 뭐 하루 늦게 하더라도 꼭 답장을 하는데 이제 탄핵 이후에 격려 문자 주신 분들 뭐 탄핵 전에는 꼭 해야 된다. 시켜라.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그리고 문 의원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옮겨갔는데 뭐 김명관 의원하고 김정우 의원은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EJ도 출연하셨으니까 청취자들이. 근데 문 의원님은 EJ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팟캐스트는 방송 자체가 처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 경남 산청 출신이고 또 포항공대에서 그 물리학으로 석사 박사 받으셨고, 그렇죠? 학사도 받았습니다. 학사도 그렇죠. 그러면 이번 그 대선에 그 더민주의 약세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PK, TK. 그렇죠. 막 돌아다니셔야겠는데. 뭐 많이 이제 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어제도 동문회 했는데 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러고. 총선 때도 전국을 다 지원다고. 총선 때 뭐 당연히 비례니까. 자, 세우는 그 문 대표가 다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번 대선 때는 문 대표를 다 지지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비문으로 나오던데. 김 의원님이?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김정은 비문 이렇게? 아니 그 신문은 다 꽉 찼다 뭐 그렇게 나오고. 다 꽉 찼다. 배고프다 뭐 비문은 배고프다 그래서 들어갈 룸이 없구나.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이게 저 후원이 신문은 다 찾고 비문은 안 찾는데 지금 김 의원님이 안 찾기 때문에. 그게 비문이라고. 저도 비문입니다 그러면. 김병환은 찾어요? 셋 다 비문이네. 비문이.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났어요? 그런 놈들이네. 그래서 비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과학 분야로 들어오실 비례도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이번에 이 최순실 파동 막 일어나고 과학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녁 이제 과학자들하고 먹고 왔는데 비슷합니다. 국민 감정은 뭐 과학자든 아니든. 근데 특히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는 분들이라 아무래도 성향이 친정부적이기가 쉽습니다. 뭐 보수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또는 편을 들어주는 그런 정서들이 있으신데 오늘 만나 뵀더니 뭐 똑같습니다. 촛불을 들러도 사실은 많이 나오셨고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그 MB 정권 또 박근혜 정부 보니까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4대강 같은 거 찬성하고 앞장서고 그렇죠.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학자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다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요즘 폴리패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들 또는 폴리서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쪽의 어떤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친정부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과학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MB 때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대하시는 또 학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같은 이렇게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잘 안 움직일 것이다. 네. 뭐 대통령은 거의 직무 정지 이제 된 상태고, 그러니까 뭐 각 부처의 장관들이 얘기를 해도 밑에는 안 먹혀 들어간다. 네. 공무원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것도 있고요. 먼저 굉장히 좀 자괴감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 입장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일반인들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서 연설문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총리실에서 분류를 합니다. 지시사항, 뭐 보고할 사항 그래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각 부처에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실행 계획도 세우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총리실 청와대에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받아서 보고했던 게 대통령이 보지 않고 최순실이 봤다. 이게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분들은 밤 11시, 12시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어떤 분은. 왜 탄핵 안 해요? 예전에. 그냥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오시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헌재에서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광장에 가서도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얼굴 사진 찍지 말자고 그러시면서 주시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이런 시위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나가도 되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눈치가 보이죠. 네. 혹시라도 뭐. 근데 내부에서 아무래도 왜냐하면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제 페북 친구분들이 본래 예전에 공무원 할 때부터 쓰던 페북을 쓰고 있어서 패친 중에 한 반 정도는 공무원 출신인데요. 이분들이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좋아요를 못 누릅니다. 제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간혹가다 문자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탄핵 빨리 하라 그런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울분으로 차신 거죠. 하기야 뭐 옛날에 MB 정부 때 그 군인 두 분께서 MB 욕한 거 트위터에 그 리트윗하고 트위터 썼다가 두 분 다 이제 잘렸잖아요. 그런 일도 있으니까. 하여튼 MB는 바꿔내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로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MB가 훨씬 낫죠. 도찐개찌는 아니에요? 아니, 유명하게 나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들켰냐, 안 들켰냐의 문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킨 게 큰 죄라 그러니까. 수정하는 걸로. 제 얘기는. 김 의원님, 어른은 잘 계세요? 예. 어디, 강원도 계십니까? 강원도에 계신데 주말마다 뵙고요. 예. 광화문에서. 아이고. 계속 뵀습니다. 또 그 연세에 또 강화문 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여든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나가니까 나오지 마시라. 추우니까 나오지 마시라.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야 아들아 이런 건 내가 선수지 않냐. 대모는 내가 선수다. 그렇지. 그러시면서 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러시면서 강화문에서 이분은 선거운동도 아버님이 다 하셨다는 소리겠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강원도 가서 자랑 막 하겠어요. 나 아들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은 아직 안 좋으시죠. 더불어민주당이라 반응이 아직도? 아직도. 아이고. 최근에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PK 부산 경남 쪽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여전히 대구 경북이랑 강원도 쪽은 아직은 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참 취약해 그런 측면에서는. 기분이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역도 챙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층집 컴퓨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개나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춥습니다. 하루빨리 꺼져주길 바랄 뿐입니다.
2층 집 컴퓨터가 EJ 가족분들을 만난 지가 벌써 3년이네요.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그마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품 주문 시 EJ 팬임을 인증해 주시는 분께 유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증 방법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사진도 좋고 격려 메시지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2층 집 컴퓨터로 검색해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식품을 추구하는 자연우리입니다. 지난 추석 팟캐스트 광고 후 청취자분들의 많은 성원에 자연우리 가평자 선물 세트가 완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답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귀여운 우리아이 돌잔치, 많은 분들의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결혼식,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칠순잔치부터 일상의 소소한 답례까지. 하지만 답례 선물 잘해야 본전,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례, 부담없이 선물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디자인. 둘째, 프리미엄 재료. 셋째, 합리적인 가격. 3박자를 모두 갖춘 답례 선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후회란 없다. 칭찬만이 있을 뿐. 답례는 자연우리. 지금 바로 검색창에 자연우리를 검색하세요. 자연우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자연누리 답례품입니다. 잣 광고입니다. 잣. 네, 경기도 가평에서 22년 동안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회사인데 그 정치알바에서 가평잣을 광고했었는데 완판됐다고 하네요. 정치알바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이지를 통해서 식품 답례를 잣이 아니고 식품 답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등 각종 기념일에 오신 손님들에게 답례품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좋은 제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를 답례품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부터 그냥 소금이 아니고 안데스 소금이네. 잡곡, 우엉차, 경과 30개 이상 주문하면 스티커도 제작해 드린다고 합니다. EJ몰이나 네이버에서 자연우리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J몰 혹은 네이버에서 자연우리 검색하셔서 많이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은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이런 행사에 좀 초대 많이 됩니까?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나. 요즘은 그런데 또 그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행사에 가더라도 뭘 못하잖아요. 송년회 같은 거 많이 초대받고요.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송년회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는 결혼식 초대는 많이 되죠. 되는데 저희가 축의금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니까. 그 10만원까지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 지역 구민 같은 경우는, 유권자 같은 경우는 원래 선거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아니고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비례는 전국을 못하기 때문에. 네? 아무데도 못 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례를 많이 썼었는데, 그 주례 서는 것도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죠.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가 축의금을 못 내니까 가서 식사를 하고 좀 미안하죠. 네. 아니, 그 식사를 하고 오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오면 김영란법이 왜 돈을 안 내고 공짜로? 공짜로 먹기 때문에 도리어 김영란법 적용돼요. 그래서 조금 결혼식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야, 그러면 헌주나 이런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아까 나 김병관 봤는데요? 왔는데 봉투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봉투 내고 오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건 증거가 돼버립니다. 참, 그런 거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방송 다시 들어가서, 아까 저기 소개해 드릴 때, 더벤져스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문 대표가 영입한 그 멤버들을 이제 더벤져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도 같이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만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같이 했어요. 스터디? 네. 어떤 스터디를 하시나요? 오늘은 경제 공부했습니다. 머리 아파 재벌 개혁 공부했습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모셔서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전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나가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을 때는 조금 할 때는 1번 정도 하고 지금 한 6번 정도 했고 오늘 7번 정도. 7번째. 단체 카톡방도 만드셨다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거기서 하시고. 네.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네,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고 떡볶이 먹으면서도 나누고요. 좀 나누고. 네, 아무래도 진지한 대화는 카톡방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카톡방은 아무래도 소식 전하고 어디서 만나자. 네, 그런 위주로 하고 좀 진지한 대화는 떡볶이 먹으면서. 국회 떡볶이 맛있습니다. 국회 후생관의 떡볶이. 후생관에 김밥 떡볶이. 박주민 의원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거기서 만납니다. 네, 거지갑 의원님. 네. 그래요. 자, 김정우 의원님은 원래 재정 전문가로 영입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안전행정위로 갔어요? 좀 피해서 갔죠. 일부러 본인이 원하는. 예, 안전행정 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오기 전에 바로 직전 직장이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였거든요. 행정학과 교수가 안전행정 쪽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안전행정위 가가지고 저번에 그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서 경찰이 짜집기 했다. 예, 상황 속보의 존재 사실 그리고 그걸 또 숨겼던 사실을 밝혀냈어요. 아, 그 어떻게 본인이 밝히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밝히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거 한 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병관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남들보다도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제일 힘들었던 게 국회가 할 일과 그 다음에 광장에서의 소리, 민심과 어쨌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치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괴리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가는 작업을 사실 최고위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보폭 맞추는 작업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요. 최고위원들끼리 어떻게 토론의 논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의견 일치가 됐었나요? 사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거는 많이 비슷하고 근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지금이다 아니다 뭐 사실 그런 거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그게 의견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고위원 하는 거 후회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항상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제 평생 후회는 안 하거든요. 항상 제가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최고위원회 할래 물어보면 최고위원 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당연히 최고위원 한 거를 후회하진 않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투가 욕심나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감투는 별로고요. 네. 자, 그리고 명 의원님은 아마 그 세 분 중에 가장 늦게 정치판에 뛰어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늦게라고 해봤자 뭐 한 달 차이. 저하고는 열흘 차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제가 27일, 1월 27일. 저는 1월 13일이니까 14일 차이. 제가 엄청 선배네요. 제가 1월 3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네. 그 국회의원 활동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사퇴서 썼잖아요. 네,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아, 써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당연히 이렇게 엄중한 국면에서 책임지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라 그렇게 선배님들도 말씀하시고 뭐 원내대표도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썼는데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혹시 이제 나중에 볼까 싶어서. 사진을 보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진짜, 제가 나름 정규직으로 그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버리고 왔는데, 4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잘리는구나. 뭘 해보지도 못하고. 예, 제대로 뭐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사인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근데 특히, 두 분이야 뭐 국회의원 사퇴하고 뭐 선거 다시 하면 또 내려가면 되지만 지역으로. 그렇죠. 저는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받아야 되니까. 아, 네. 그러시구나. 저는 그냥 나가는 거고, 뭐 제가 나간 빈자리는 그 뒷번이 이제 채워오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더 비장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는 쓸 때 아버지 생각이 났던데. 아버지 5번 떨어졌는데 아들이 6번째 됐는데 쓰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것도 페북에 올리고 나니까 댓글도 또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예. 아버지여서 그런데 떨어지면 사직하면 안 된다. 사직할 사람은 새누리당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댓글 달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들 비슷한 심정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그 사퇴서인가요? 네. 그거 쓰기 전에 저도 이제 당에서 우리가 만약에 탄핵을 가결을 못 시키면 사실 20대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 국회의원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 저도 하고 다 사직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종이로 받고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한 10초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자, 문 의원 계속 여쭈겠습니다. 과학도시고. 네. 그거 전문성으로는 국회에 들어왔는데 요즘 사실 한국 그 정부도 그렇고 말로는 과학 유전 발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공대생들도 정말 그 능력 있는 공대생들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네. 또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면 안 들어온다는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푸대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푸대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제가 이공계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과학도들이 많은데,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 방에 포스닥을 하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연구원으로 와 있는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다가, 너무너무 안 생겨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4개나 생긴 거예요. 그럼 보통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많아야 2개 정도.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생명의 그거를 이제 너무 버리기가 네. 마음에 걸려갖고 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멀쩡한 대학 나오고 정말 지금 입시철인데 아마 그 학교 합격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잔치할 겁니다. 그런 학교를 나온 친구가 박사까지 받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자기 연구실에 이제 포스닥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애가 4명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은 꼭 해줘야 된다. 왜냐면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또 팍빵 뛰어다니면서 이제 교수가 뭐 이렇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게 교수가 뛰어다녀서 될 일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당연히 젊은 연구자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연구 안정되게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결국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여온 그러니까 과학계도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가 이제 펀딩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출연연의 일자리의 TO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재부가 컨트롤을 합니다. 예, 근데 기재부가 연구비를 주는 만큼 사실은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채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임시 땜빵으로 좀 이렇게 많이 쓰는 체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학위를 받고 나서 외국의 기회가 있으면 훨씬 좋은 처우를 받고 연구도 또 사실은 연구 관리가 과도해져 있는데 그런 게 훨씬 자유로운 곳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죠, 연구자는. 김병관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위 국가 과제로 수행하는 R&D의 연구 성공률 예. 그게 아마 90%가 넘습니다. 네. 거의 100%에 가까운 연구 과제들이 다 성공하거든요. 예. 세상에 그런 연구 R&D라는 건 없죠. 근데 너무 형식적인 연구 과제 관리 그리고 실적 관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의미 없는 연구 과제들도 많고요. 실적이 안 매달리니까. 정말 우리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장기적인 R&D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 국가 R&D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간에서 또 R&D를 열심히 하잖아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중기 과제 위주로 R&D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R&D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제일 많나요? 두 번째로 많나요? GDP 대비로는 제일 많고요. 제일 많죠. 예, 규모로는 한 5, 6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사업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중에 문 의원님께서 대대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표도 과학 쪽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예, 제가 영입될 때 이제 제가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표님 뵌 게 26일입니다.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과학계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 이제 그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갖춘 거, 말하자면은 과기부총리를 세워주면서 예산권과 그 부처 간 R&D 조정권을 줬었습니다. 그게 쭉 갔어야 되는데 MB 정부 때 이제 교과부로 합쳐버리고 교육하고 합쳐버리니까 과학 이슈는 뒤로 밀리게 되고, 또 박근혜 정부 와서는 뭐 또 ICT하고 묶어갖고 창조경제 한다고 과학을 뒤로 미루고 해서 그걸 조금 이제 복원을 시켜서 정말 그 국가가 그 축적을 해나가야 되는 지식과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국가 R&D가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만들고 싶다. 뭐 리더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리더의 의지입니다. 국가 R&D도 사실 창조경제에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창조경제에 실체가 없는데 사실 더 어려운 국가 R&D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아픔이 있는 거죠. 원래 창조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해먹는 사람은 생겼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분께서 이렇게 이공 쪽, 과학 쪽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제, 행정학과 교수였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네. 문과 출신들은 취업도 못한다. 이렇게 또, 문과 학생들이 또 한탄을 많이 해요. 우리는 졸업하면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요즘에 그 진리의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취업 잘하는 데는 학과, 그런데 꼭 필요한 학과들을 막 없애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짧게만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인문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문학이 기초인데 우리 대통령이 이공계를 나오셔서 그런가 인문학이 자꾸 죽어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려면 아까도 지금 R&D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인, 저도 기재부 출신이지만 단기적인 성과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체계 그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R&D 한다면 아예 출연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 펀딩을 해줘서 거기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게 버리듯이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리듯이 아예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자, 김 의원님 그 이번에 부자 증세다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셨어요? 예,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소득세 이제 과세 표준 중에 이제 지금까지 1억 5천이 이제 최고 과세 표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3억 이상을 추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당초에 38%였는데 한 42% 정도까지 과세하는 거를 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구현하는 방안도 있고. 이게 통과된 겁니까?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게 우리 국회의장께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논의가 돼서 근데 본회의는 못 올라가고 본회의는 또 국민당안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다 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안이 나와서 이제 수정안으로 통과된 거고. 그런데 법인세가 인상이 안 됐어요. 법인세는 기재부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기재부 여당이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했었기 때문에. 최고 의원님, 누리과정하고 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딜한 건 아니고요. 그건 별개죠. 별개고 법인세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율, 법인세 최저한세율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우리 당에서 사실 시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정부 기재부에서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통과시킬 수가 없었고요. 누리과정은 또 이제 그와 이제 또 별개의 또 예산 내용인 거고, 아시겠지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증액시키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원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안들은 사실 정권을 잡은 측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시도들을 해야죠. 근데 이후에 보면 누리과정 그거는 기재부보다는 청와대에서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대? 뒤에서. 반대하는 게. 그럼 더민주는 법인세 올리는 거는 반대. 누리과정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많이. 뭐 저쪽은 다 반대했을 거고. 더민주는 그러면 누리과정에 조금 올인했다 이렇게 그냥 봐도 될까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서 뭐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다른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희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인세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예. 세 분 혹시 판도라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봤고요. 못 봤습니다. 내일 토요일날 또 봅니다. 봤는데 왜 또 봐요? 토요일날 번개쳤습니다. 근데 근처에서 영화 토요일날 조조를 보기로 했는데 그 영화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이 판도라라는 영화가 이제 원전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문미옥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원전 투기 간사예요. 네. 이런 투기도 있었나요?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9월에 네. 경주에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면서 그 경주 지역이 보면 양산단층이 지나가는 동네인데 네. 그 옆에가 다 이제 원전 지역입니다. 원전 발전소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 대표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바로 원전 특위를 만드셨죠. 원자력 안전 특위입니다. 그 원전 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하셨다고. 네. 어떤 법안이죠? 그게 이제 지금 원전 안전이 원래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이제 공급 체계에서 발전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진흥 정책이 있고 발전소를 만들더라도 안전을 점검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진흥위원회랑 이제 안전위원회랑 두 개를 분리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위가 비슷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면서 원전 수출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어지면서 원전 안전위원회의 지위를 굉장히 격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원전 안전위원회 위원장한테 이런 안전을 점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해서 대비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적을 했더니 사실은 그 구조상 힘이 없는 조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안전위원회에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만 굉장히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도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위의 문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또는 서로의 이제 그 조정 과정에서 지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격상을 시키고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통과는 안 됐고. 안 됐습니다. 계류 중입니까? 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부가 바뀌어야. 예. 현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네. 그 왜냐하면 원전은 이제 계속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 정책 위주로 지금은 정책 기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 CBS하고 인터뷰하시면서 그 8.3까지 네. 지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원전은 6.5, 예, 7일 되면 6.5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8.3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요, 아니면 어떤? 아니, 리포트에. 그 보고서에 이제 8.3까지 있는데, 그걸 또 지적을 했더니, 원전안전처나 뭐 원전안전 그 기술원 이쪽에서 8.3은 정말 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그거를, 명시를 해서 그 보고서에 넣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서 최대한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불리한 거는 좀 제끼려고 하고 유리한 거는 취해가고 하는 그런 모양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 뭐 문 전 대표는 관심이 있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네. 또 부산 지역 의원들도 네,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같고. 그렇죠. 근데 추 대표가 관심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라고 할 탈핵 에너지 포럼이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도 멤버인데 우리 저 부산 의원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우리 당 의원님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 지진 이후로 우리 당 전원의 연명을 받아서 저희가 그 결의안을 냈어요. 그 결의안 내용이 현재 원전을 전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자. 특히 신고리 오르코기 경주 주변에 있는 원전들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오일코기에 대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 진행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전체의 이름으로 이제 결의안을 냈었는데요. 그게 제가 있는 산업위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여당에서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사실 법안도 아니고 결의안인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계도 중입니다. 걔들은 다 반대해서 뭐 안 되네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예. 여당, 야당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 야당 이제 어떻게 보면 3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여당은 정부 편이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 집권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걸 사실 많이 느끼죠. 그게 결국은 정책 기조를 처음에 어떻게 세우냐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를 세웠을 때 사실 한 면만 보고 어떤 거를 쉽게 이렇게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부 정책 기조는 최순실이 세웠으니까. 자, 세 분 다 뭐 청문회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지만 청문회 첫날 청문회는 이제 재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9개 재벌 대표들이 다 나왔는데 김병관 의원은 재벌은 아니지만 그 대표를 어떤 큰 회사에 맡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 혹시 정경련에 아니요, 정경련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고요. 예. 금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정경유착이었는데. 제가 정경련 해체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고위 아침 발언에서도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부 장관한테 있거든요. 정경련에 대해서. 그래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장관한테 검토해서 가져와라 뭐 이런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초의 정경련이라는 조직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질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도를 순수하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뭐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최근에 정경련의 행태를 보면 그 설립 취지 목적과는 다른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버이연합에 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근에 미래 스포츠키 재단에 자금 지원하는데 앞장선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뭐 소위 말하는 재벌들만 욕먹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인들이 다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기업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저런 짓들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또 국민들이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련은 빨리 해체되어야 하고 다행히 청문회 첫날 뭐 이재용 부회장이랑 SK, LG 뭐 전부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로 보면 정경련이 해체 수순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현대하고 롯데하고 하나인가요? 거기는 반대한 것 같은데 정경련. 네네. 근데 삼성, SK, LG가 납부하는 회원 금액이 사실 상당하고요. 그 기업들이 빠지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이제 그 빠진 금액만큼 다른 기업들에서 회원비를 더 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속지 않은 심정으로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해체하지 말고 정경련을 그냥 친목 모임 또 그 정경련 재산은 뭐 연구단체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친목 모임이 지금 이제 정경련이 원래 친목 모임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경유착의 고리로 변질된 거라서 그거는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재산을 뭐 사회 환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연구하는 어떤 재단으로서 남는 건 어떠냐 이런 요청 같은 것도 있고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뭐 일본의 노무라 재단 뭐 이런 식의 재단으로 거기는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지금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비슷한 이제 연구기관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정경련이 연구 기능보다는 이제 정권의 로비 창구로 기능했었기 때문에 그 정경련 기능을 없애고 그 연구원 기능을 남겨둬야 된다. 두는 것까지는 뭐 국민적인 감정상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긴 한데 결국 이제 기본은 정경련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길을 걸으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벌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그 넥슨에서 진경준 검사장한테 친구라고 엄청나게 이상한 특혜를 주고 근데 무죄가 이번엔 또 났어요. 지음의 관계라고. 예, 이것도 정경 유착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성을 입증을 사실 이제 검찰이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여서 이제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이 생긴 거고 김영란법에 의하면 100% 이제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건 잘못된 관행이고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거죠.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 법이 그렇다니까 뭐 좀 어쨌든 국민적인 정서랑은 많이 안 맞는 거죠. 넥슨 김 대표하고는 친하세요? 잘 아는 사이입니다. 혹시 뭐 소개해주고 그런 거 알았어요? 다른 검사장이나 뭐 누가 이렇게. 뭐 거기 안 통해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비슷한 일을 하진 않았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못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 의원님 뭐 AI 투기. 예. 오늘 또 천안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인공지능 특위가 아니고요. 조류 독감 특위.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이거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 와중에 이 AI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주로 충청 그 우리나라 허리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보니까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우리 닭을 이제 살처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인데,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농림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예. 그거 사실은 이제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농림부라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김재수 장관을,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여러 가지 겉으로 언론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거였지만, 사실 그런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잣대거든요. 그때 이미 부적절하다고 판결됐던 게 이번에 이 AI 사태가 벌어질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기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당에 특위를 만들어서 농림부라든지 그다음에 충남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역할을 하시는 것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지원을 하고 미리미리 대처했어야 되는데 할 때 못했던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이거 확산 초기에 빨리 진압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퍼지지 못하게 막았어야 그것도 되는데 못했던 거고. 아무것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더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지는 경계선을 사실은 막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해야 후속적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일하던 사람들, 거기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거처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우리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런 방역망이 필요할 때는 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행정 공무원만 가지고는 대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행정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뭐 적어도 총리 정도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한 명이서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이 많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님 네.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선도 코앞에 다가왔고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창의적인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 땡하면 안 되지. 예. 아직 비밀입니다. 아, 비밀입니까?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 횃불 혁명에 나온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예.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할 건지, 그걸 입법 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예. 가장 뭐 시급한 입법 과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정유라 방지법, 정유라법이라든지 최순실 방지법, 최순실의 그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법. 그다음에 정유라 같으면 그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걸 어떻게 그 학교 지원하고 연결시킬 거라든지 그런 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광장에서 나온 건 사실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정경유착이라든지 예. 재벌 개혁 문제라든지 언론의 문제라든지 검찰의 문제, 검찰 개혁 문제 그런 아이템별로 해서 저희가 입법 과제 지금 산출하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또 정책 과제들도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세요? 지금 윤호중 의원님. 아, 윤호중 의원이시고 그 정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건 근데 당의 정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후보가 뭐 누가 됐든 결정이 되면 후보 쪽에서 만든 또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당 정책 이거 정책 잘 버무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더 좋은 정책을 많이 좀. 이제 과거에는 우리 대선을 치르게 되면 후보 중심으로 대선을 많이 치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선 국면에서 경선도 치러지고 실제로 당선이 되더라도 뭐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당선이 되더라도 실제로 집권 후에 후보자 중심으로 정권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당의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지금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 이전 국면에서도 우리 당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대선은 당이 치르는 거고 대선 이후에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것도 당이 집권을 하는 거다. 그런 기조로 지금 정책들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각들 뭐 장관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정당에서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예전에 DJ가 대통령 될 때는 동교동이 뭐 다 해먹었다 얘기 듣고 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뭐 친노가 다 해먹었네. 그래서 호남 민심이 안 좋아졌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이번에 뭐 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되면 또 친문이 다 해먹었니 뭐 그런 소리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김명한 최고 말처럼 그게 아니라 당이 민주당이 이런 거. 그리고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 활동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당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잘 꾸려나갈 그러니까 만약에 또 뭐 그렇게 하면 그 뭐 친문 패권 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죠? 네, 당 중심으로 잘 꾸려갔으나 최고위원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럼요. 원래 우리 당원 당규상 12월 19일까지 그 경선 룰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선 룰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이 되면서 지금 그 룰 만드는 작업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밖에서는 이 탄핵 국면 때문에 선거 준비가 좀 앞당겼으니까 우리 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에서 지금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코 유리하지만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준비를 싶네요. 하셔야죠. 해야죠 이제. 이게 땅땅땅 두들고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때가 그렇죠. 준비하면 늦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막 한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사실 지금 원래 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도 많이 늦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선거를 한다고 해도 그 절차를 아직 못 밟고 이미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 당국에 원래 그렇게 돼 있다 하고 조금씩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지금 뭐 더민주는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한 5분 되니까 그분들의 뭐 특보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서 조율을 좀 조금씩 어쨌든 지금 당원 당규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경선을 뭐 그런 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다 공통점이 초선인데 밖에 계셨을 때 뭐 국회 욕도 좀 했었을 것 같고 잘 못한다고 직접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좀 다릅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진짜 바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네, 저는 정부에 있어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회 갈 때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구나. 특히 예산철 되면 그 막판에 밤새워서 그때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 반 조찬 모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5일 중에 한 4번? 어쨌든 6번, 7번도 조찬 모임이 있고요. 어쨌든 아침밥 2번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네, 정책도 개발하고. 또 오후에는 또 지역도 가야 되고 해서 굉장히 바쁜데. 저는 하면서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 할 때하고 이 국회의원 할 때하고. 네. 아무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바뀐 거. 네, 김 의원님. 저는 생각했던 거와 크게 다른 거는 지금 이제 김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머리를 많이 쓸 줄 알았거든요, 국회의원이. 근데 이제 머리 쓰기보다는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전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작은 것부터 해서 정부에서 막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권을 바꿔야겠구나, 집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한데요. 예. 밖에서 이제 국회의원 노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살랑살랑 일하면서 이제 법에 보면은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나머지는 짝수달에만 임시회가 있고 그럼 홀수달에 노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고 뭘 해야 되고 새벽 6시에 나옵니다. 들어가는 시간은 지금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정해지 않고 왜 이렇게 할까? 그 고민을 좀 해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치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정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물리학이 실험 물리학이 있고 이론 물리학이 있습니다. 이 실험 물리를 저는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논문을 쓴 일인데 실험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론 페이퍼는 좀 뒷전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이론 논문을 읽고 또 실험하고 맞추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고 하는 그 과정을 대학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동시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은 법에 이제 조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게 내 마음대로 정말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 거. 그 기술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공통 질문 하나 더. 세 분 다 문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고, 그래서 언론에서 다 친문계라고 쓰고 있고, 다들 그렇게 부를 거예요. 주르륵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초선이신데, 초선부터 이렇게 누구 계파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는 게 낙인일 수도 있고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엔 제 마지막인데. 네. 저는 영입될 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민주당이 더 좋다 이런 거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님의 팬심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콜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까지 보장된 정규직 버리고도 한번 해보지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치하게 뭐예요? 제 문중 어르신이 불러서 문씨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아니요, 남평문하고 또 뭐 조그만 소수 문이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문씨세요? 예, 남평문. 대부분 남평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당에 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치를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이야기가 일단 대선을 이제 내년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문재인이 영입을 했건 뭐 누가 어떻게 됐건 간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모든 그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공평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데는 또 당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더구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당원으로서의 그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은 저는 저 스스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 비문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네네. 어떤 이제 방송에서도 누구를 친노, 비노, 반노 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이제 많이 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제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님 좋아해요. 네. 좋아하지만 거기에 딱 묶어두는 그런 프레임은 그 반대로 그분과 뭐 좀 결이 다른 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저 스스로도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에 대한 선호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 유쾌하지 않으시라고 던진 거예요. 네. 자, 김정은. 저는 우리 당에 이제 친문, 비문 뭐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들어온 거 보면 예전도 한번 아침에 이제 번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갈 때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저는 공무원, 한 분은 회계사, 한 분은 텔레비에 나왔던 분, 또 한 분은 또 공무원, 국정원 공무원. 누군지 아시겠죠? 네네. 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시민단체 계셨던 분.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갖고 비문, 친문, 이렇게 나누는 건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 그쪽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갈라놓으려고, 우리 야권을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에 굳이 우리가 그 논리로, 프레임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고 평가르기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굳이 뭐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저는 참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4.13 총선 전에는 친노, 비노, 친노, 반노 이렇게 프레임을 짰거든요. 지금은 친문, 비문 이렇게 프레임을 짜요. 요즘은 친노란 말은 사실 거의 안 쓰죠. 그게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또 반문이라는 말은 안 쓰시던 것 같아요. 반문은 안 써서 사실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덜문, 더문. 당내 경선이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십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희정 지사님이나 이재명 시장님, 뭐 김부겸 의원님, 또 누가 있죠? 박원순 시장님 보면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좀 국민 중에서 좀 과하신 분들, 표현이 과하신 분들 이렇게 가끔 있는데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보면 스스로들 또 이렇게 과열되는 거라든지 지나치게 어떤 뭐 비난하는 쪽의 이런 이야기들을 자정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느낌은 소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내부 청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부 청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비난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도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가 내부 총질을 한두 번 세게 하니까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5명의 후보들이
서로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고 비난하는 또 성품들도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전당대회 할 때 얼마나 걸렸었죠? 총 기간이 유세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조금 안 되게 3주 좀 넘게 했습니다. 뭐 빨리 하면 2주 안에도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60일이기 때문에 네, 빨리 후보가 결정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87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개헌 포함해서 대선까지 치르는데 60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 당장 하야 될 경우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그러니까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일정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 저는 충분히 치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를 치르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 그럼요. 크게 보면 당내 경선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본선거 한 달 이렇게 될 건데요. 이제 사실 우리 정당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인수위 작업, 정권 인수할 시간이 없는 게 조금 걱정인 부분이지 선거 치르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뭐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우리 청취자들 인사하면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이게 처음이라 방송이 뭐 잘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가만히 민주정편 출연하셨잖아. 아, 예, 그거는 뭐 이제 맛배기로 한 거라. 예. 네, 재밌고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정편 나도 한 프로 맡았거든요. 네. 제가 가끔 초대할 테니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정편 돈도 안 줘. 재능봉사해야 돼 가서. 그 출연료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김밥 한 줄 주시고. 예. 원래 출연료를 주는 건가요? 이런 거 하면? 원래 현직 의원들은 안 드리고. 네. 네. 근데 모 의원인데 본래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네? 본래 나온다고 그러는데 모 의원이 그러는데 현역은 안 나와요. 네? 근데 제가 현직 아니고 방송사에서 올해 1, 2, 3, 4월 달에 할 때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재에서 나와요, 이제까지. 이재에서 원래 다 드리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안 드렸군요. 그랬군요. 그때 자기도 홍보하러 나왔잖아. 우리가 받았어요, 사실은. 아니, 제가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고 불러서 왔는데. 서로 생각이. 자, 김 의원님. 올해 우리 국민께서 정말 많이 힘들으셨습니다. 예. 특히 분노와 불안, 그 두 가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탄핵 정국에서 그 두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이 분노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광장에서 축제로 승화시켜 주셔서 세계 언론의 관심도 갖고 그래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불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경제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 탄핵 정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 나서는 6.1%포인트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월 때 보면 3.8% 떨어졌거든요. 3.7%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메르스 때 보면 6.8%포인트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이 불안이 거의 메르스 수준인 것 같고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며 보면 장사가 안 된다, 연말 분위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이제 국회의 역할은 그 국민들의 그 불안에 대해서 그걸 씻어드리는 게 역할인 것 같고요.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믿어주시고요. 우리 국민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님, 그 후원 계좌에 지금 얼마 있어요? 이제 아직 반 못했어요. 반 안 돼요? 네. 반이나? 반 못했고요. 아니,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은 넘었으니까. 3분의 1 넘었고 반은 안 되고. 네. 네. 자, 우리 거지을쯤 됩니다. 거지을 김정우 의원. 농협 355-0043, 0945-93. 농협 355-0043, 0945-93.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원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거 뭐, 사실, 내 대본에 지금 이걸, 담당 PD가 이게 넣어줬어. 이걸 왜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PD님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는 PD야. 자. 근데 왜 문 의원님은 안 읽어주세요? 이따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문 의원님 거 안 넣었어. 문 의원을 싫어하나 봐. 우리 담당 PD가. 자, 김명환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저희 셋이 온다고 하니까, 문 의원님이 재미라고는 없는 세 명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민폐를 끼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재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예. 이제 제가 시민들 만나면 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국회의원들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 보폭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국민들이 어떤 때는 앞서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국회가 좀 더 앞서가 있고. 하지만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사실 보폭을 맞춘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많이 제도권 정치와 이제 광장의 민심이 많이 보폭을 맞춰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또 거기서 많은 잡음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발생을 할 텐데, 여전히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한테 가졌던 믿음, 물론 일부 좀 비판받을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 대선 국면에서도 믿음을 좀 주시면,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은 자기를 응원해주는 국민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믿고 내년에 꼭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관 의원님은 찼어요? 저요? 네. 찾겠어요? 아니 왜 친문은 다 찬다면서? 비문이잖아요. 아, 비문이니까. 비문이라서. 덜문. 후원회장님이 문재인 대표님이신데 열일 안 하시네 그분. 네. 어쨌든 여기 우리 담당 PD가 김병관 의원까지 적어놨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은행 1006-201-438814 우리은행 1006-201-438814 제가 손혜원 의원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때 국정감사 할 때 한 달에 1,000,000원씩 막 본인 사비를 막 쓰시더라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 영역 자기 돈으로 막 하고 일단 후원은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안타까웠어요. 예. 저도 마이너스 통장 썼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만원까지는 이게 다시 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10,000원도 좋고 뭐, 그쵸? 근데 요즘 저도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저 눈물이 나오는 게 우리 이 지지자분들이 이미 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네네. 오세요. 그리고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을 생각도 없으시고 아이고. 그러시면서 멘트를 뭐라고 하시냐면 작아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예, 주시니까 예.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자, 문재인부터 불러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홍보방송이 돼버렸네? 자, 국회의원 문미옥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194-1320-61. 농협 301-0194-1320-61. 근데 다들, 어떻게, 홈페이지 같은 거 있어요?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나? 네, 블로그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도 있고. 다음 같은데 이름 치면. 다 나오니까. 블로그나 문미옥 페이스북. 후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페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면 그게 또 계속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더 뒤로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데모에도 걸어놓긴 하는데 잘 못 보시죠. 김정호 의원님은 누가 후원회장이에요? 김원기 국회의장님. 의장? 예. 다 세신 분들 네, 찾구나. 누구세요? 저는 저희 학교 후배가 네. 후원회장입니다. 후배가요? 네, 동창회 여동창회 회장님이시라고.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알짜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에서 확실히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안 제가 좀 그렇군요. 덜 뛰었나 과학기술계 봅니다. 500만이라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참. 김원기 의장님 안 통할 것 같은데. 김원기 의장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니다. 지금 좀 허리가 안 좋으시고 그러셨는데 수사하시 좋아지셨습니다. 네. 아주. 사실 우리 더벤져스 박주민 의원이 막내인데 의원 중에 이 형하고 누나들이 박주민 의원은 등에 엎혀갖고 약간 우는 소리를 좀 해가지고 민망한 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박주민 의원님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줬죠. 박주민 의원이 꽉 찬 다음에 우리한테 자기 한턱 냈습니다. 회복에 하기도 하고 밥도 김치찌개 사주고. 한턱 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세 분 오늘 방송 나만 감사드립니다. 못 얻어본 것 같네. 그 콜 할 때 빨리 나와야 빨리 됩니다. 가요. 최고위원 바쁘시니까. 네. 자, 하여튼 세 분 다 언제 만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 교체 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박사하고 세작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음악 감독님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음악 감독이 나오면 마이크를 6대를 쓸 수 있어요. 안 나오면 5대밖에 못 써. 그래서 두 사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후원해 주시는 좋은 분들 성함을 못 소개시켜 드려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펀딩 이세훈 강릉남으로 지원 성원 맘 시드니 솔미나 안상보 임미선 오드리 햇반님 감사합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